제30장 도로테아의 지혜와 그 밖의 모험. 신부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산초가 소리쳤다. 신부님, 그것을 한 건 우리 주인님이세요. 맹세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이나 안 드렸다면 모르지만 잘 보시고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놈들을 풀어주는 건 죄라고 했죠. 그놈들은 못된 악당들이기 때문에 노예선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바보 같으니. 돈키호테는 호통을 쳤다. 변력 기사는 길에서 만난 불행한 자나 사슬에 묶인 자나 압박받는 자가 무엇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인지 알 바 아니란 말이야. 그 돈의 악행 같은 건 생각지 않고 단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라 보고 그들을 도왔을 뿐이야. 나는 묵주처럼 사슬에 주렁주렁 엮여가던 슬프고 불쌍한 인간들을 만나서 내 의무가 요구한 바를 행했을 따름이고 그 밖의 일은 내 소관이 아니니 난 몰라. 신부님의 거룩한 권위와 존재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제 말이 잘못됐다고 하는 자는 기사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이며 나의 칼로서 그것을 증명할 터이니. 그는 이 말을 하면서 등자 위에 몸을 가누고 투구를 눌렀었다. 그가 맘브리노의 투구라고 귀중히 여기고 있는 이발사의 노떼아는 안장에 매달아 가지고 다니다가 노예들에게 파손당한 곳을 고칠 작정이었다. 도로테아는 아주 재빠르고 영리해서 돈키호테의 미친 정신을 알아차렸고 산초 판사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놀려대는 것을 보고 자기도 꼭 한몫 거들고 싶었다. 그래서 돈키호테가 그처럼 성을 내는 것을 보고 말했다. 기사님, 소녀에게 허락하신 은총과 아무리 다급한 일이 생길지라도 다른 모험에는 일체 관계하지 않으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을 잊지 마시옵소서. 따라서 진정하소서. 존경하옵는 신부님께서 노예들을 해방시킨 것이 그 무적의 힘이시라는 것을 미리 아셨다면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3번이나 입을 다무셨을 겁니다. 아니, 혀를 3번 깨물었을 겁니다. 정말 그러했을 것입니다. 저의 수염마저 뽑았을 겁니다. 신부가 말했다. 아가씨여, 앞으로는 입을 다물고 가슴속에 솟구치는 정당한 분노를 억제하겠습니다. 아가씨에게 약속한 일을 성취할 때까지 말없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결심을 굳혀주시는 뜻으로 지나친 패가 되지만 않는다면 아가씨가 당한 불행의 성격과 제가 무섭고 만족스럽고 완전한 복수를 해줄 사람들의 수와 능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픔과 불행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이 싫지 않으시다면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가씨여, 결단코 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여러 어르신네들은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카르데니오와 이발사는 영리한 도로테아가 무슨 얘기를 지어내는가 듣고 싶어서 바짝 다가섰다. 돈키호테 못지않게 도로테아에게 매혹된 산초도 역시 가까이 왔다. 도로테아는 안장 위에 편하게 자리를 잡고 헛기침과 그 밖의 준비 단계를 거친 후에 아주 유창하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우선 저의 이름은 여기서 그만 신부가 지어주었던 이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잠시 말을 끊었다. 그러자 신부는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지 알아차리고 응원하기 위해 다가와 말했다. 공주님, 불행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혼란을 일으킨다 해도 괜찮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기억력이 감퇴되어서 이름조차도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공주님의 경우도 그와 마찬가지지요. 미코미코나 공주님, 곧 미코미콘 대왕국의 직계 계승자이신 것을 잊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알려드렸으니 공주께서는 저희에게 들려주시려던 것을 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분이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 저의 거짓없는 이야기를 끝까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의 부왕이신 현자 티나크리오 임금님은 마법이라는 것에 대단하셔서
저의 어머니이신 히라밀라 여왕께서 당신보다 먼저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당신도 곧 따라가실 것과 따라서 저는 고아가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부왕께서는 그런 사실보다도 저의 왕국과 인접하고 있는 커다란 섬나라의 왕인 무서운 거인이 저를 습격할 것을 아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이 거인은 찡그린 눈에 판타필란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사팔룬처럼 눈을 흘기고 있었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본시 성격이 고약해서 보는 사람에게 겁을 집어먹게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제가 고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기만 하면 대군을 이끌고 저의 왕국을 침범하여 제가 몸을 피할 작은 마을 하나도 안 남기고 몽땅 빼앗아 가리라는 것을 부왕께서 아셨습니다. 부왕께서는 제가 그 거인과 결혼만 하면 이런 파멸과 불행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제가 그런 어울리지 않는 결혼에 승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과연 옳은 생각이셨습니다. 부왕께서는 충고하시기를 자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과 판타필란도의 침범에 대비하지 말 것과 저의 죽음과 저의 충성된 백성의 전멸을 피하고 싶으면 자진해서 왕국을 그에게 넘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거인의 악마 같은 세력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왕께서는 신하 몇 사람을 거느리고 곧 스페인으로 떠나라고 하시면서 스페인에 가면 어떤 편력 기사를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분의 명성은 그때쯤에서 온 왕국에 널리 퍼질 것이며 그 조남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돈 아스테라든가 돈 히테라는 것이었습니다. 돈키호테라고 하셨을 겁니다. 일명 슬픈 얼굴의 기사이고요. 산초 판사가 한마디 했다. 그렇습니다. 도로테아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분은 키가 크시고 얼굴이 갸름하신 분이며 왼쪽 어깨 밑에 뻣뻣한 털이 난 갈색 사마귀가 있을 거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돈키호테가 시종에게 말했다. 여보게, 산초 옷 좀 벗겨주게. 그 현명한 임금님이 예언한 기사인지 확인하고 싶어 그러네. 왜 옷을 벗으시겠다고 하십니까? 도로테아가 물었다. 부왕께서 말씀하신 그 사마귀가 있나 보려고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산초가 말했다. 벗을 필요는 없어요. 주인님의 잔등 가운데 그런 사마귀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 거려. 기운이 세다는 표시요. 도로테아가 말했다. 그럼 됐습니다. 사마귀가 있으면 그만입니다. 어디 있든지 다 같은 살이 아닙니까? 부왕께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당신인 것 같으니 저의 일을 부탁드려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스페인에서뿐만 아니라 라만차 온 지역에 걸쳐 알려진 그 명성만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오스나에 상륙하자마자 저는 그분의 공적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그분이야말로 제가 찾아뵙고자 하는 기사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스나는 항구가 아닌데 어떻게 오스나에 상륙하셨습니까? 돈키호테가 물었다. 그러나 도로테아가 대답도 하기 전에 신부가 말을 했다. 공주님께서는 분명 마라가에 처음 상륙하신 후에 기사님의 소식을 처음 들은 곳이 오스나였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도로테아가 말했다. 그렇고 말고요. 공주님, 이야기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저는 운이 좋아서 마침내 존귀하신 돈키호테님을 뵙게 되어 저의 왕국의 주인이 다시 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사님께서는 친절과 아량을 보이셔서 저의 청을 들어주시고 제가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 동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판다필란도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서 그를 죽이고 부당하게 빼앗았던 일체를 다시 저에게 돌려주게끔 하렵니다. 이 모든 사실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왕이신 현자 티나크리오 임금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으니까요. 부왕께서는 카르테아 어인과 그리스어로 기록하여 두시기를 만약 그 예언 속의 기사님이 거인의 목을 베고 나서 저와 결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두말 없이 그분의 아내가 되어 저의 왕국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돈키호테가 부르짖었다. 산초, 어때? 얘기 들었지? 내가 그러지 않았나? 이 몸에게는 이미 다스릴 나라와 결혼할 공주가 생기지 않았나? 산초가 대답했다. 정말 그렇군요. 판타필란도의 모가지를 베고 나서도 결혼을 안 하겠다는 놈이 있다면 도깨비들이 잡아가거라. 게다가 공주님은 얼마나 잘난 분이신가. 이 말을 하며 산초는 기뻐서 공중으로 2번이나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도로테아의 노새의 고삐를 붙잡아 세운 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여주인이요 여왕으로 섬긴다는 표시로 손에 키스를 하게 해달라고 했다. 일동은 모두 미친 주인과 단순한 시종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도로테아는 그에게 손을 내밀고 하늘의 은총을 입어 왕국을 되찾게만 된다면 곧 그는 왕국의 대신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산초가 고맙다고 하는 말이 걸작이라 그들은 다시금 웃음을 터뜨렸다. 도로테아는 말을 이었다. 그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은 얘기는 단지 제 왕국에서 데리고 온 신하 중에서 이 수염이 잘난 시종밖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이야기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항구 가까이에 이르러 폭풍을 만나 익사했습니다. 저와 이 시종은 기적적으로 나무 판자를 타고 상륙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의 일생은 하나의 긴 기적이요 신비였습니다. 제가 혹시 조금이라도 과장한 것이 있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야기 서두에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심한 고생을 겪으면 기억력마저 사라지니까요. 돈키호테가 말했다. 고귀하시고 용감하신 아가씨, 저는 어려움을 당해도 기억력은 잃지 않습니다. 제가 아가씨를 위하여 아무리 많고 큰 어려움을 당한데도 절대로 잃지 않겠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미 허락한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입니다. 아가씨의 무서운 원수를 만날 때까지 세상 끝까지 아가씨와 동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전주님과 칼의 도움을 받아 강인한 힘으로 원수놈의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는 칼 이야기를 할 때 소리를 죽이고 중얼거렸다. 그놈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공주님께 평화로운 왕국을 다시 찾아드린 다음에는 공주님의 신상에 관한 문제는 공주님 마음대로 처리하시기에 달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저의 마음을 포로처럼 속박하고 있는 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비록 불사조와 결혼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해도 결혼 같은 건 생각할 수도 없는 몸입니다. 산초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주인의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나서 소리쳤다. 맙소사! 정말 정신 나갔군요. 아유, 굉장한 공주님과 결혼하는 건데 무슨 머뭇거릴 게 있단 말이에요. 모퉁이를 돌아설 때마다 행운이 아무 데서나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요? 둘신의 아가씨가 이 아가씨보다 더 예쁠 것 같습니까? 안 될 말씀 절반도 못 돼요. 이 아가씨의 발밑에도 못 따라가지요. 제발 당장 결혼해요. 그래서 다 익은 앵두처럼 저절로 떨어진 이 왕국을 차지하란 말씀이에요. 왕이 되신 다음에 저를 후작이나 총독을 삼아주세요. 그밖엔 내 알 바 없소. 돌신의 아가씨에 대한 욕지거리를 들은 돈키호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창을 들어 다짜고짜로 2번 소리쳤다. 산초는 쭉 뻗어버리고 말았다. 만일 도로테아가 그만두라고 소리치지 않았다면 당장 시종의 목숨은 끝장났을 것이다. 얼마 후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너절한 놈아, 내가 네 놈한테 질질 끌려다닐 줄 아느냐? 넌 자꾸 죄를 짓고 난 언제나 용서를 해줘야만 한단 말이냐? 버림을 받을 녀석 같으니 고귀하신 둘신의 아가씨를 모독한 죄는 파문을 당할 만하다.
이 촌놈아, 그 아가씨가 내 팔뚝에 힘을 넣어주지 않으면 나는 벼룩 한 마리도 죽일 힘이 없다는 걸 모르냐? 네 놈을 후작으로 삼을 줄 아느냐? 아가씨가 나를 통해 싸우시며 정복하시는 거다. 나는 아가씨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과 존재를 유지하고 살고 숨쉬는 거다. 이 악당 놈아, 이 배은망덕한 놈아. 땅바닥에 티끌 같던 놈이 칭호를 가졌는데도 그 은덕에 감사한다는 게 기껏 그 은덕을 내리신 아가씨를 모욕하겠냐? 산초는 아주 심하게 다치진 않았던 터라 주인의 꾸지람을 다 들었다. 그는 빨리 일어나 도로테아의 노새 뒤로 숨더니 그곳에서 주인에게 말을 했다. 주인님이 훌륭한 공주님과 결혼을 하지 않으시면 그 왕국이 주인님의 차지가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한테 무엇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그겁니다요. 당장 이 공주님과 결혼하세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둘신의 아가씨는 나중에 갈 수도 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엔 둘 다 훌륭해요. 사실 전 둘신의 아가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요. 뭐라고? 둘신의 아가씨를 보지 못했다고? 돈키호테가 호통을 쳤다. 제 말은 아가씨의 얼굴 모양을 하나하나 자세히 볼 시간이 없었단 말씀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괜찮더군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럼 용서해준다. 내가 너한테 상처를 입힌 것도 용서해다오. 일시적 충동이란 사람이 억제할 수 없는 것이니까. 돈키호테가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게 일시적 충동일 테죠. 목구멍을 넘어오는 걸 당장 말해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조심해서 말하게. 항아리가 너무 자주 우물에 가면 더 말을 않겠네. 예, 하늘에 계신 천주님은 사람의 못된 것을 다 보십니다. 천주께서 나쁜 말을 한 제가 더 못됐는지 나쁜 행동을 하신 주인님이 더 못됐는지 다 판단하실 겁니다. 도로테아가 말했다. 그만하세요, 산초. 달려가 주인님의 손에 키스하고 용서를 빌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칭찬할 때나 욕할 때 좀 더 조심을 하도록 하고 둘신의 아가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쁜 소리랑은 말아요. 그 아가씨에 비한다면 나는 그분의 하인이라 생각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기사님은 반드시 산초를 왕자처럼 살 수 있는 지위에 올려주실 테니까 천주님께 모든 걸 맡겨요. 산초가 머리를 푹 수그리고 주인에게 손을 달라고 하니 돈키호테는 위세를 부리며 손을 내밀었다. 산초가 키스를 하고 나니 기사는 그에게 축복을 해주고 물어볼 것도 있고 의논할 중요한 일이 있으니 조금 앞으로 오라고 했다. 산초가 그대로 하니까 두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약간 앞서가며 돈키호테가 말했다. 자네가 돌아온 다음 나는 자네가 친히 편지와 가지고 온 대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점을 물어볼 기회가 없었네. 하지만 지금 마침 시간과 기회가 생겼으니 자네 소식이 가져다 줄 즐거움을 거절하지 말게. 주인님이 무엇을 물으시든지 보고 들은 대로 모두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처럼 무섭게 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긴 왜 하나? 돈키호테가 물었다. 아까 주인님이 저를 때렸던 건 지난밤 악마가 우리 두 사람을 이간시키느라고 일으킨 싸움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둘신의 아가씨를 모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 아가씨를 거룩한 성도의 유적처럼 숭배합니다. 저는 아가씨가 주인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산초, 혼나고 싶지 않거든 그런 얘긴 하지 말지어다. 듣기 싫단 말이야. 아까는 용서를 해줬지만 흔히 속담에서 말하는 새로 지은 죄에는 새로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겠지.
말을 하던 중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 노새를 타고 길을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가까이 온 다음에 보니 그는 집시였다. 산초 판사는 노새만 보면 을의 눈과 정신을 다하여 자세히 바라보곤 했는데 그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가 바로 파사몬테라는 것을 알았다. 이 집시의 정체가 드러남에 따라 그는 자기 노새도 알아보게 되었다. 파사몬테가 타고 있던 것은 산초의 얼룩박이었던 것이다. 파사몬테는 집시 말과 그 밖의 여러 가지 말을 본고장 사람처럼 들키지 않고 노새를 팔아먹으려고 집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산초는 보기가 무섭게 그를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다. 이 도둑놈아! 내 보물을 썩 내놔라! 남의 목숨줄을 훔치다니 나쁜 녀석! 네 것이 아닌 건 당장 내놔! 그러나 이런 욕지거리를 끝까지 쏟아놓을 필요도 없었다. 히네스는 첫마디에 뛰어내려서 재빨리 도망을 쳤으니 말이다. 산초는 얼룩박이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말했다. 내 귀여운 동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그러면서 그게 사람이나 되는 양 연방 키스를 했다. 노새는 가만히 서서 산초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자 일행이 가까이 와서 짐승을 다시 찾은 것을 축하해 주었고 특히 돈키호테는 노새를 다시 찾았지만 노새 새끼 3마리를 준다던 증서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했다. 산초는 머리를 숙여 고맙다고 했다. 그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는 동안 신부는 도로테아에게 이야기를 재치 있게 한 것과 그 이야기가 간결하고 편력기사 이야기와 아주 근사하더라고 치하를 했다. 도로테아는 흔히 그런 기사담을 재미있게 읽었지만 나라와 항구가 어디 붙었는지는 몰라서 오스나에 상륙했다고 적당히 꾸며댔던 것이라고 했다. 신부가 말했다. 나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쑥 끼어들어 모두 제대로 되게 고쳐놓았지요. 하지만 우리 기사 양반이 책에 쓰여 있는 것과 말투가 비슷하면 모든 거짓말도 믿는다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카르데니오가 말했다. 정말 그래요. 하도 이상하고 진기해서 소설에서 그런 인물을 창조하려는 사람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천재를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신부가 말했다. 또 한 가지 이상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저 양반은 광기와 관계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절대로 헛소리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주 이치에 맞게 얘기를 하고 완전히 분명하고 침착함을 보여줍니다. 기사도에 대한 얘기만 꺼내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그가 무척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돈키호테는 계속하여 산초와 더불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넘겨버리게. 그리고 자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둘시니아를 만났는지 얘기나 하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던가. 자네는 무슨 얘기를 했나. 무슨 대답을 하시던가. 내 편지를 읽고 얼굴 표정이 어떻든가. 누가 편지를 베껴주던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모두 자세히 얘기해주게. 내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덧붙이든가 지어내진 말게. 또 제발 얘기를 중단하지 말게. 사실을 말씀드리면 베껴준 사람은 없어요. 편지를 안 가지고 간 거려. 옳은 말일세. 자네가 떠난 지 이틀 후에 내가 편지를 써나온 그 작은 수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어 무척 괴로웠네. 그래서 편지 안 가져간 걸 알면 곧 되돌아올 줄 알았지. 주인님께서 그것을 읽어주실 때 따라 외우지 않았더라면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걸 교회 서기한테 불러주었더니 제가 외우는 대로 써주었습니다. 평생에 수많은 문장을 읽어봤지만 그처럼 멋들어진 편지는 본 적이 없었노라고 하더군요. 산초, 아직도 그걸 따라 외우고 있나? 아니요. 그 사람한테 불러주고 나서는 더 필요 없을 것 같게 잊어버리고 말았죠.
제가 아직 따라 외는 게 있다면 그건 지구하신 아가씨, 아니, 고마우신, 그것도 아닌데. 아, 고매하신 아가씨라고 말하고 끝에 가서 죽을 때까지 그대의 것인 슬픈 얼굴의 기사란 말입니다. 그 사이에다 목숨이여, 영혼이여, 그리운 눈이니 하는 말을 300번이나 집어넣었어요. 제31장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와의 재미있는 대화.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런 것은 다 괜찮네. 아무튼 자네는 거기를 갔었으니 말이야. 그 아름다운 여왕은 무엇을 하고 계시던가? 진주를 꿰고 있든가 아니면 공주님께 마음을 사로잡힌 이 기사를 위해 금실로 문장을 수놓고 있었겠지. 아닙니다. 그런 일은 하지 않고 뒷마당에서 두어 마리나 되는 밀을 키질하고 있었습니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 밀이 아가씨의 손끝에 닿자마자 진주로 변했겠군. 여보게, 그것이 하얀 진주인지 갈색 진주인지 보지 못했는가? 그런 빛깔이 아니고 누르스름한 빛깔이었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럼 그 아가씨의 손에 키질을 하면 흰 빵이 되었겠군. 뭐 틀림없겠지. 어쨌든 얘기나 계속하게. 내 편지를 전하니까 아가씨는 편지에 키스를 하던가. 그 편지를 머리 위에 올려놓진 않던가. 그런 상황에서 합당한 무슨 예의를 표하지 않던가. 혹시 무슨 딴 일을 하진 않던가. 편지를 전하려고 다가갔더니 아가씨는 키에다 밀을 잔뜩 담아가지고 한창 키질을 하고 있었는데 편지를 드리니까 편지는 자루에다 놓게 키질을 끝나기 전에는 읽을 시간이 없네 하시더군요. 현명한 아가씨로군. 한가할 때 읽고 즐기려고 그랬을 거야. 산초, 더 얘기하게나. 아가씨는 일을 하면서 자네와 무슨 말을 주고받았나? 나에 관하여 무엇을 묻던가? 자네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어서 빠짐없이 얘기하게. 아무리 사소한 얘기라도 빠뜨리지 말고. 아무것도 묻지 않던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인님께서 아가씨를 위하여 고행을 하신다고요. 우통을 훌렁 벗고 야만인처럼 산중에 파묻혀 땅바닥에서 주무시며 음식도 식탁에서 잡숫지 않고 또 수염도 깎지 않은 채 운명을 저주하련다고 말입니다. 제가 운명을 저주한다고 했다면 그건 잘못인데 난 도리어 내 운명을 축복하고 있으니까. 델토보소의 둘시네아와 같이 지체 높은 아가씨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운명이니 평생 동안 축복하지 않을 수 없지. 산초가 대답했다. 네, 아주 높으셔서 저보다 키가 한 뼘은 더 크시더군요. 산초, 그건 어떻게 알았는가? 키를 대어보았나? 네, 이렇게 했습죠. 노새에다 밀가루를 실을 때 도와드렸는데 그때 서로 가까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저보다 한 뼘은 더 크다는 걸 알았지요. 하지만 아가씨의 큰 키가 수천 수백만의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장식되어 있진 않던가. 산초, 자네가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을 걸세. 자네가 아가씨 가까이에 서 있을 때 기막히게 향기로운 냄새가 아가씨의 몸에서 나지 않던가. 꽃다운 향기가 코에 스며들지 않던가 말일세. 남자 냄새가 좀 나던 것밖엔 모르겠는데쇼. 힘든 일을 하시느라고 땀을 흘리며 돌아다녀서 그렇겠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자네가 혹시 감기가 들었다거나 아니면 자기 몸의 냄새를 맡은 게지. 그 가시 가운데의 장미. 그 들판의 백합에서 풍기는 기막힌 향기를 내가 잘 알고 있지. 산초가 말을 받았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둘신의 아가씨에게서 나는 냄새 같은 것이 저한테서 날 때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본래 악마끼리는 모든 게 닮았으니까요.
아가씨가 기지를 끝내고 방앗간으로 그것을 운반했겠지. 그런데 아가씨가 내 편지를 읽고 무슨 말을 하시던가. 편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읽지도 쓰지도 못한다고 하던데요. 도리어 자기의 비밀이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이 싫으니 편지를 찢어버리고 아무에게도 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주인님의 아가씨에 대한 사랑과 아가씨를 위하여 뒤에 남아서 괴상망측한 고행을 하신다는 말을 했더니 그것으로 됐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아가씨는 주인님의 손에다 키스를 보낸다고 전화를 하시고 편지를 읽는 것보다 직접 뵙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없는 한 미친 광대짓을 그만두시고 즉시 델토봇으로 향해 출발하라고 하더군요. 주인님이 몹시도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요. 주인님을 슬픈 얼굴의 기사라고 부른다니까 굉장히 웃으시더군요. 주인님이 싸워 이긴 그 비스카야 사람이 왔었느냐고 제가 물어보았더니 정말 왔었는데 점잖은 사람이더라나요. 노예들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아직 한 놈도 보지 못했답니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다 좋아. 그런데 아가씨는 자네가 나의 소식을 전해준 감사의 표시로 떠나올 때 무슨 보석을 주시던가. 변력기사와 아가씨들은 자기들의 아가씨나 기사의 소식을 전하여주는 시종이나 난쟁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 보답으로 값비싼 보석을 주는 것이 오랜 풍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확실히 좋은 풍습인 것 같군요. 하지만 그런 것은 이미 옛날 일이고요. 요즘에는 빵과 치즈 조각을 주는 것이 풍습인 것 같더군요. 둘신의 아가씨가 저에게 준 것은 그것입니다. 저에게 잘 가라는 말을 하면서 담장 너머로 주시더군요. 더구나 그것은 양젖으로 만든 치즈입니다. 아가씨는 마음도 지극히 넓으시구나. 자네에게 보석을 주시지 못했다면 마침 가지고 계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지. 하지만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 때 받아도 반가운 것이야. 부활절이 지난 후에 받는 선물도 좋긴 마찬가지지. 내가 나중에 만나서 모두 잘 해결해 주겠네. 그런데 자네는 내가 무엇을 이상하게 여기는지 알고 있나? 자네는 바람을 타고 갔다가 온 것이 분명하군. 델토보소까지 갔다가 오는데 사흘밖에 안 걸렸으니 말이야. 여기서 거기까지의 거리는 90마일이 아닌가. 그것을 보면 내 편에 서서 이를 보살펴주는 마법사가 자네도 모르는 사이에 자네의 여행을 도와준 것이 분명해. 나에게는 확실히 그러한 친구가 있네. 그랬는지도 모르죠. 로신한테는 확실히 귀 속에 수은이 들어간 집시의 노새처럼 갔으니까요. 돈키호테가 소리쳤다. 뭐 수은이라고. 게다가 또 악마 떼가 있었겠군. 하지만 그 이야기는 그만두고 우리 아가씨가 만나자고 하셨는데 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난 확실히 아가씨의 명령에 복종해야겠지만 우리 함께 가는 저 공주님께 허락한 일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군. 기사도의 법칙은 즐거움보다 맹세를 앞세우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아가씨를 보고 싶은 욕망으로 몹시 괴롭고 또 한편으론 내가 맹세한 신의와 그 일에서 얻을 영광이 자꾸만 손짓하고 있군. 내 생각은 이대로 그 거인이 있는 곳으로 속히 달려가 도착하는 즉시 그놈의 목을 자르고 공주님께 편안히 왕좌를 되찾아드린 다음 곧장 내 정신을 밝혀주는 그 빛을 보러 돌아오려는 것이야. 그리고 내가 늦게 도착한 것을 용서하시도록 해야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공주님의 은혜와 내가 공주님의 기사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결국은 공주님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높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실 테지. 산초가 불평을 했다. 원참, 주인님은 완전 미치셨군요. 아니, 아무 이득도 없이 거기로 가셨다가 결혼지참으로 나라가 붙어있는 결혼을 놓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공주님의 나라는 주위가 6,000마일이 넘는 데다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있다던데요. 포르투갈과 카스티아를 한데 합친 것보다 더 넓답니다. 제발 말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자, 저의 말을 들으시고 신부가 계시는 마을에 들어가시는 즉시 결혼을 하십시오.
여기도 우리 마을 신부가 계시는데 일을 잘 도와주실 겁니다. 저도 충고를 할 만한 나이는 되었어요. 좋은 일을 두고 나쁜 일을 택한 사람은 슬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산초, 나더러 거인을 죽인 다음 왕이 되어 자네한테 좋은 일을 해주고 약속한 것을 이행해주기 바라며 결혼을 하라 충고하는 거라면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서도 자네의 소원을 쉽사리 들어줄 수 있음을 알려주겠네. 왜냐하면 싸움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기면 왕국의 일부를 나에게 주어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조건으로 할 생각이니까. 그래서 내가 나라를 얻게 되면 그것을 자네에게 주지 않고 또 누구에게 주겠는가? 그건 그럴듯하군요. 주인님, 해안 지방에 있는 땅을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거기서 살기 싫으면 검둥이들을 배로 실어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작정이니까요. 여하튼 지금 당장은 둘신의 아가씨를 만나러 가지 마시고 그놈의 거인이나 때려잡으십시오. 그래서 우선 일을 끝내놓고 봅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대단한 명예와 이익이 생길 겁니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자네 말이 옳네. 자네의 충고대로 둘신의 아가씨를 찾아가기 전에 공주님과 함께 가기로 하겠네. 그런데 자네는 우리가 지금 의논하고 계획한 것을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말해선 안 되네. 둘신의 아가씨는 부끄러움을 잘 타서 남이 자기의 감정을 아는 걸 꺼리시니까 나나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 그것을 드러내면 안 되지. 산초가 물었다. 그렇다면 주인님께 항복한 사람들을 모두 둘신의 아가씨에게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님이 그 아가씨를 사랑하고 그 아가씨가 주인님의 애인이라는 것을 알리게 되지 않습니까? 항복받는 사람들에게 아가씨 앞에 무릎을 꿇고 명령에 복종하라고 주인님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게 하시면 두 분의 마음을 어떻게 숨기겠어요? 그대는 얼마나 둔하고 고지식한 사람인가. 돈키호테가 소리쳤다. 이것이 모두 아가씨에게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르겠는가? 우리 기사도에 있어서 아가씨가 여러 기사들의 봉공을 받는 것이 큰 영광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사들은 그 아가씨에게 봉공을 드리려는 것 외엔 별다른 생각이 없고 또 자기들을 아가씨의 기사로 받아주는 것밖에 다른 보답을 바라지도 않는단 말일세. 이때 니콜라스 씨가 길 옆에 샘물이 있는 것을 보고 멈추라고 말했다. 산초는 이제 거짓말을 하기에도 실증이 난 데에다 주인이 알아낼까 두렵던 터라 몹시 기뻤다. 그는 둘시네아가 델토보소 태생의 농부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한 번도 본 적은 없었다. 그동안 카르테니오는 도로테아가 처음 입고 있던 옷을 입었는데 썩 어울리는 옷은 아니었지만 그가 입고 있던 옷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들은 모두 샘가에 내려서서 신부가 여관에서 가지고 온 음식으로 시장한 배를 조금씩 채웠다.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길을 지나가던 웬 소년이 걸음을 멈추고 둘을 바라보더니 곧 돈키호테에게로 달려와 그의 무릎을 얼싸안고 아주 치근하게 울음 섞인 음성으로 말했다. 나리, 저를 모르시겠어요? 좀 잘 보십시오. 나리께서 나무에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안드레아입니다. 돈키호테는 그를 알아보고는 그의 손을 잡고 일행에게 말을 하기 위하여 몸을 돌렸다. 세상에서 교만하고 흉악한 자들이 자행하는 불의와 폭행을 시정함에 있어 변력기사의 중요성을 여러분께 인식시켜드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 어느 숲풀 곁을 지나가려니까 심한 고통을 당하는 듯한 고함소리와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의문에 따라 즉시 그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달려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소년이 나무에 꽁꽁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소년을 보는 저의 마음은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이 바로 그 증인이니 저는 조금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소년은 발가벗긴 채로 나무에 묶여 있었는데 어떤 농부가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소년의 주인이더군요. 말 채찍으로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보자마자 그토록 잔인하게 때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 흉악한 녀석이 말하기를 이 소녀는 자기의 하인인데 나쁜 기질이 있어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는 저를 보고 나리, 이분은 제가 품삯을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때려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주인은 무슨 이유나 변명을 떠벌렸지만 저는 들으면서도 수긍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주인에게 소년을 풀어주게 하고 데리고 가서 한 레알도 남김없이 내어주되 돈에다 향수까지 뿌려서 주라고 했습니다. 자, 여보게 안드레아. 지금 내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 아닌가? 내가 위풍당당하게 분부를 내리고 또 그 사람이 내가 분부하고 요구한 바를 모두 이행하겠다고 아주 공손하게 약속하는 것을 다 보았지.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할 것 없이 이분들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봐. 그래야만 거리에 편력기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지 아실 게 아닌가. 소년이 대답했다. 나리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일은 나리께서 추측하시는 것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돈키호테는 다그쳐 물었다. 아니, 어째서 딴판인가? 그럼 그 농사꾼이 자네에게 돈을 안 주더란 말인가? 돈을 주는 것은 고사하고 나리께서 숲속에서 가시기가 무섭게 저를 그 나무에다 다시 묶어놓고는 마구 두들겨 패는 바람에 저는 그만 생껍질을 벗긴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릴 때마다 나리를 비웃고 놀려댔습니다. 아프지만 않았더라면 저도 막 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흉악한 놈에게 아주 심하게 맞아서 그 후 상처를 치료하느라고 여태까지 입원해 있었습니다. 나리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공연히 오셨댔습니다. 나리가 남의 일에 참견하시지 않고 그냥 갈 길이나 가셨더라면 저의 주인은 10대쯤 때리고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풀어준 다음 저에게 줄 돈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리가 공연히 욕을 하셨기 때문에 주인은 화가 나서 나리에게 화풀이를 할 수 없으니까 저를 마구 두들겨 팼지요. 그 바람에 저는 한평생 온전한 사람이 되기는 틀렸어요. 내가 그곳을 떠난 것이 잘못이었군. 자네에게 돈을 줄 때까지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안드레아, 자네는 그놈이 자네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그놈이 고래 턱 속에 숨어 있더라도 꼭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내가 맹세한 걸 기억하겠지. 돈키호테가 말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 곧 알게 될 거야. 돈키호테는 급히 일어나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풀을 뜯어먹고 있는 로신한테 안장을 얹으라고 산초에게 분부했다. 도로테아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가 물었다. 돈키호테는 그 악당을 찾아내어 그 악독한 행위를 벌하고 안드레아에게 동전 한 입까지 다 갚도록 만들려 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세상의 농사꾼이 모조리 덤벼들어도 무섭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로테아는 돈키호테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자기에게 허락한 일이 있으니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터이니 왕국에서 돌아올 때까지 분노를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옳은 말씀입니다. 안드레아는 아가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돌아올 때까지 참아야겠군요. 하지만 다시 맹세하고 약속하겠는데 안드레아의 원수는 갚아주고 돈을 다 받게 할 때까지는 조금도 쉬지 않겠습니다. 안드레아가 말했다. 저는 그런 맹세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온갖 복수를 다 해준다 할지라도 세비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만 못해요. 지금 먹을 것이라도 나누어 주세요. 나리와 다른 편력기사는 제가 알 바 아니니 다 잘 되시기나 빌겠습니다. 저에게 좋은 기사 노릇을 해주신 것처럼 자신에게도 좋은 기사가 되어주십시오. 산초가 자루에서 빵 한 조각과 치즈를 얼마 꺼내어 소년에게 주며 말했다. 여보게 안드레아, 이거나 받게. 우리는 모두 자네의 일에 한몫 끼어들어 고생을 하는군.
무슨 고생을 하신다는 겁니까? 이 빵과 치즈를 자네에게 주어야 하니 말일세. 나도 그게 필요할지 누가 아는가.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 편력기사의 시종들은 굶주림이나 나쁜 운수에 걸려들 위험이 많다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말만 듣곤 했지. 안드레아는 빵과 치즈를 받아들고는 더 이상 무엇을 주려는 것이 없음을 알고 인사를 하고 큰 길로 나섰다. 그리고 몸을 돌려 돈키호테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편력기사님, 제 몸이 1000조각, 10,000조각이 나는 것을 보시더라도 제발 도우러 오시진 마십시오. 어떠한 괴로움을 당한다 해도 그냥 놔두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나리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혼이 나는 것보다는 그 편이 훨씬 나으니까요. 그럼 세상의 모든 편력기사들은 천주님께 저주를 받는 게 좋겠어요. 벌컥 화가 치민 돈키호테는 소년에게 벌을 주려고 일어섰지만 어찌나 빨리 달아나는지 따라갈 엄두도 못 내었다. 제32장 여관에서 돈키호테가 벌인 광대극.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곧 노새의 안장을 채우고 출발했다. 다음 날 산초 판사가 몹시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관에 도착했다. 산초 판사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피할 도리가 없었다. 돈키호테와 산초가 오는 것을 본 여관 주인은 그의 아내와 딸 그리고 마리토르네스와 함께 나와서 무척 반갑다는 듯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기사는 위험 있는 태도로 그들의 환대를 받고서는 전번에 쓰던 침대보다 좀 더 좋은 침대를 놓아달라고 분부했다. 여관 주인은 지난번보다 돈을 더 치르기만 한다면 왕자님이 주무셔도 손색이 없을 멋진 침대를 마련해 주겠다고 응수했다. 돈키호테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자 그들은 전과 같이 다락에다 제법 그럴듯한 침대를 마련해 주었다. 그는 심신이 몹시 피로했으므로 즉시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돈키호테가 다락문을 닫자마자 여관 안주인은 이발사에게 달려들어 쇳꼬리를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아유, 쇳꼬리를 수염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남편의 소유물이 땅바닥에서 뒹굴어 있어서 보기에 어찌나 안 좋은지. 이 쇳꼬리에 꽂아두었던 남편의 빚 말이에요. 이발사는 아무리 잡아당겨도 쇳꼬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부는 이젠 변장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내어주라고 말했다. 다시 이발사가 되어서 노예선의 노예에게 쫓겨 이 여관으로 도망쳐왔다고 말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만일 돈키호테가 공주의 시종은 어디 갔느냐고 묻는다면 공주가 귀국 중이라는 것과 그들의 해방자를 데리고 오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미리 앞서갔다고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발사는 이 말을 듣자 기쁜 마음으로 여관 안주인에게 쇳꼬리를 돌려주었으며 돈키호테를 구하기 위하여 빌렸던 다른 물건도 모두 돌려주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도로테아의 아름다움과 카르데니오의 잘난 모습을 보고 모두 놀랐다. 신부는 그 여관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최상의 음식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여관 주인은 돈을 잘 받을 생각으로 제법 좋은 음식을 차려왔다. 그동안 돈키호테는 잠을 잤다. 그는 먹는 것보다 자는 것이 더 급했으므로 여관 주인은 그를 깨우지 않기로 했다. 여관 주인과 마누라와 딸 그리고 마리토르네스와 그 밖의 모든 손님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돈키호테의 괴상한 광기와 행동을 얘기했다. 여관 안주인은 마부들과의 사건을 얘기하고 산초가 있는가를 둘러보고 그가 없는 것을 알자 담요에다 까불리던 이야기를 하여 좌중이 모두 웃었다. 그러나 돈키호테가 미친 것은 기사담을 많이 읽은 까닭에서라고 신부가 말하니 여관 주인이 입을 열었다.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그런 책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 집에도 서너 권이 있고 다른 책들도 있지만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추수를 할 무렵이 되면 대낮에 한창 더울 때 추수꾼들이 이리로 모여듭니다. 을의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중에서 한 권을 집어들지요.
그러면 한 30명쯤이 둘러앉아 듣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새었던 머리가 검어질 정도입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래요. 기사들이 서로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맞붙어 싸울 때는 제가 칼을 휘두르는 것 같아요. 밤낮 들어도 싫지 않습니다. 여관 안주인이 말했다. 맞습니다요. 손님들이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있을 때를 빼놓고는 집안이 조용할 때가 없으니 말입니다. 당신은 얘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때는 잔소리하는 걸 다 잊어버리죠. 마리토르네스가 말을 받았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듣기가 재미있어요. 참 아름다운 얘기들입니다. 더욱이 오렌지나무 아래서 아가씨가 기사의 품에 안겨있고 망을 보는 시녀가 질투와 겁이 나서 죽을 지경인 그런 장면이 참 좋아요. 정말 꿀처럼 달콤해요. 아가씨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신부가 주인집 딸에게 물었다. 저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저도 듣긴 하지만 사실 무슨 소린지는 몰라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무척 즐기시는 싸움 얘기는 재미없어요. 저는 아가씨와 이별한 기사들이 한탄하는 게 더 좋아요. 어떤 때는 정말 울 때도 있어요. 정말로 불쌍해서요. 도로테아가 물었다. 만일 기사들이 아가씨 때문에 울고 있다면 아가씨는 그 기사들을 위로해 주시겠어요? 어쩔는진 알 수 없지만 어떤 아가씨들은 너무도 무정해서 기사들에게 범인이 사자니 하는 별명을 붙이더군요.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길래 훌륭한 남자를 돌아보지 않고 죽든가 미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가씨들이 냉정해야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일 절개를 지키려고 한다면 그 남자들과 결혼하면 되잖아요? 남자들은 사실 결혼이 목적인데. 예, 가만히 있어. 너는 그런 일을 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젊은 처녀가 그런 걸 많이 알든가 얘기를 해선 못 써. 여관 안주인이 말했다. 이분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할 수 없었어요. 주인 양반, 그럼 그 책이나 가져오시오. 보고 싶소. 신부가 말했다. 좋습니다. 주인은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가서 가는 사슬로 묶인 조그만 낡은 가방을 가져왔다. 그 안에는 커다란 책 3권과 고운 글씨로 쓴 원고지 몇 장이 나왔다. 신부가 처음 펼쳐본 책에는 트라시아의 돈 시론 힐리오였고 나머지는 아르카니아의 펠릭스 마르테와 위대한 장군 코르도바의 곤살로 에르난데스의 전기 및 파라데스 디에고 가르시아의 생애라고 쓰여 있었다. 첫 2권의 제목을 읽고 난 신부가 이발사에게 우리 친구인 가정부와 조카딸이 필요하군. 그럴 것 없죠. 저라도 이것들을 마당이나 아궁이로 가져갈 수는 있으니까요. 마침 불도 좋군요. 여관 주인이 말했다. 아니, 저 책들을 불질러 버리시겠단 말입니까? 신부가 대답했다. 이 2권뿐이요. 이 돈 시론 힐리오와 펠릭스 마르테 말이요. 그 책들을 불지르시겠다니 이론적이든가 종파적이란 말씀인가요? 이론적이 아니라 이단적이란 말씀이겠지. 이발사가 말했다. 예, 혹시 불태우시고 싶은 게 있다면 차라리 위대한 장군과 디에고 가르시아에 관한 걸 태우세요. 여보시오, 이 2권은 온통 거짓말투성이고 엉터리요. 하지만 위대한 장군에 관한 책은 진짜 이야기로서 코르도바의 곤살로 에르난데스의 여러 가지 위대한 공적을 치하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일러 위대한 장군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명예로운 칭호라오. 그리고 그 파레데스 디에고 가르시아도 고귀한 분으로 아주 용감한 군인이었는데 그분의 타고난 힘은 대단해서 세차게 돌고 있는 풍차를 한 손가락으로 멈출 수 있었지요. 한 번은 자루 둘 달린 칼을 들고 다리 어귀를 지키고 있다가 수많은 군대를 단신으로 막아낸 적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 비슷한 일을 많이 했는데 겸손하게 썼기 때문에 누군가 다들 공평한 사람이 그의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면 아마 아무도 그 기사의 이야기를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요. 그따위 소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 들려주십시오.
그까짓 게 놀란단 말씀인가요? 원 풍차 하나쯤 세운 걸 가지고. 아르카니아의 펠릭스 마르테 얘기를 들어보셔야겠군요. 그 양반은 단 한 칼로 거인 5놈을 싹둑 잘랐으니까요. 애들이 콩깍지로 만든 각시를 잘라버리듯 말입니다. 또 어떤 때는 온몸에 갑옷을 뒤집어 쓴 160만 명도 더 되는 어마어마하고 세찬 군대를 공격해서 양떼를 몰듯 쫓아버렸대요. 또 돈 시린 힐리오 얘기를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군요. 그분은 용감무쌍한 기사였는데 책에서 보면 언젠가 한번 강에 배를 타고 가는데 물속에서 사나운 뱀이 나왔답니다. 그분은 큰 뱀을 보기가 무섭게 달려들어 비늘투성이의 뱀 잔등에 올라타가지고 두 손으로 그놈의 목을 꼭 조이니까 그놈은 숨이 막혀 죽지 않으려고 기사를 잡아 끌고 강으로 들어갔답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니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신기한 궁궐과 정원이 있더래요. 그러자 뱀은 늙은 노인으로 변해가지고 전에 들어보지 못한 일들을 얘기해 주더랍니다. 그 책 이야기를 들으시면 재미있어서 미칠 지경일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도로테아가 카르데니오에게 소곤거렸다. 이 여관 주인도 제2의 돈키호테가 될 것 같네요. 카르데니오가 대답했다. 그렇군요. 저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책에 쓰여있는 이야기를 모두 성경책같이 믿고 있군요. 맨발로 다니는 수도승들도 저 사람의 믿음은 못 고치겠어요. 신부가 말을 꺼냈다. 이것 보시오. 아르카니아의 펠릭스 마르테나, 트라케의 돈 시론 힐리오나, 그 밖에도 많은 기사담에 나오는 기사들이 세상에 생존한 적은 없죠. 그 사람들은 모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요. 당신이 말한 바와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쓴 것이요. 농부들이 읽으며 시간 보내듯 말이 외다. 정말이지 그런 기사들이 세상에 실제로 있었던 적도 없고 그런 공적과 바보짓이 정말로 있었던 것도 아니오. 여관 주인이 대답했다. 다른 데 가서 그런 말을 하십시오. 콩알이 몇 개 모이면 5이 되는 줄도 모르는 줄 아시오. 내 구두에 어느 쪽이 죄는지조차 모르는 줄 아시오. 그 훌륭한 말이 모두 헛소리 거짓말뿐이라고 하시니 거참 교묘한 말입니다. 왕실에서 자문관들이 허락을 해서 인쇄된 책을 그렇게 보시오. 그 자문관들이 거짓말 보따리를 찍어내라고 하실성 싶소? 정신이 나갈 만큼 가지가지 전쟁과 요술이 들어있는 책을 적으라고 할 것 같아요? 신부가 말했다. 그런 책은 우리가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심심풀이로 읽기 위해 만든 것이요. 질서가 제대로 잡힌 나라에서 일하기 싫은 사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재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장기나 테니스나 당구를 허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책들은 그걸 진짜 이야기로 믿을 만큼 무식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지극히 타당한 가정하에 출판이 허락된 거요. 지금 저더러 말하라고만 하면 또 모두 듣고 싶어 한다면 한 이야기가 좋은 기사담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점들을 말할 수 있소. 제 얘기를 들으면 기사들도 유익하고 재미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제 비판을 알아들을 사람에게 제 생각을 얘기할 적당한 시간이 오겠죠. 지금은 우선 제가 하는 말을 믿으시오. 책은 다 갖다 두고 스스로 그것들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따져보시오. 책에서 얻은 게 많겠군요. 하지만 당신 집에 묵고 있는 돈키호테처럼 되지 않길 바랄 뿐이요. 산초는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들어왔다가 편력기사도는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기사담은 모두 엉터리 거짓말이라는 소리를 듣고 무척 놀라는 한편 속이 상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의 이번 원정이 어떻게 되나 기다려보기로 속으로 결심하고 만일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돈키호테를 떠나 처자에게로 돌아가서 늘 하던 일을 계속하리라고 마음먹었다. 다락으로 갔던 산초 판사가 돈키호테가 누워있던 다락에서 기절초풍을 해가지고 달려들어오며 목청이 찢어져라고 소리를 쳤다. 빨리들 좀 오십시오. 우리 주인님을 도와주세요. 원 세상에 그처럼 무섭고 끈덕진 싸움은 본 적이 없어요.
맙소사. 미코미코나 공주님의 원수라는 그놈의 거인놈에게 한 대 먹이니까 무대가리 잘리듯 모가지가 한쪽 달아났어요. 신부는 읽던 이야기를 중단하고 물었다.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그 거인 녀석은 6,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이때 그 방에서 굉장한 소리가 들려오고 돈키호테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계속 거라! 이 도둑놈아, 악당아, 허풍 떠는 놈아! 자, 이젠 됐다. 네 놈의 연월도도 소용이 없다. 그냥 듣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달려들어가서 말리든지 우리 주인을 도와주든지 하세요. 하긴 지금쯤 그 거인놈은 죽어서 천주님 앞에서 못된 일생을 아뢰고 있을 테니까 그럴 필요도 없겠죠. 방바닥에 그놈의 피와 한쪽 구석에 나뒹구는 머리통을 저도 보았어요. 어찌나 큰지 포도주 자루만 해요. 이때 여관 주인이 소리쳤다. 아이고, 그 돈키호테인지 돈 악마인지 머리맡에 놓인 포도주 자루를 자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포도주가 가득 들었는데 이 작자가 피라고 그러는 건 방바닥에 포도주가 쏟아진 걸 보고 소란을 피우는 거야. 말을 마치자 그는 그 방으로 달려갔고 다른 사람들도 그 뒤를 따랐다. 돈키호테는 세상에 괴상하기 짝이 없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속옷바람이었는데 앞자락은 짧아서 다리를 채 가리지 못했고 뒷자락은 한 뼘이나 더 짧았다. 그의 다리는 무척 길고 말랐는데 털이 숭숭 나 있었다. 머리에는 여관 주인의 것인 기름때 묻은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고 왼팔에는 침대의 담요를 감고 있었다. 그 담요는 다름 아닌 산초가 원한을 품고 있는 바로 그 담요였다. 오른손에는 칼을 뽑아들고 마구 휘둘러대면서 진짜 거인하고 싸우는 것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재미있던 것은 그가 눈을 감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그는 아직 잠을 자면서 거인과 싸우는 것 같이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확실히 이 집에선 뭐든지 다 마법에 걸렸군. 지난번엔 내가 이 자리에서 호되게 얻어맞고도 때린 놈이 누군지 한 놈도 보지 못했는데 이번엔 모가지를 찾을 수가 없군. 내 눈으로 직접 자르는 걸 보고 샘물처럼 몽둥이에서 콸콸 새나오는 피도 보았는데. 여관 주인이 소리쳤다. 천주와 성자의 원수놈아, 무슨 피가 어쩌고 샘이 어쩌구냐. 이 천하의 도둑놈아, 아이 눈으로 보지도 못해? 피니 샘물이니 하는 건 난도질을 친 포도주 자루고 방안이 온통 떠나갈 것 같은 건 포도주가 아니고 뭐냐? 칼질 한 놈의 영혼이 지옥에서 허우적거리는 꼴을 봤으면 시원하겠다. 물에 소금 녹듯이 잠이 들어있는 주인보다도 산초는 정신이 더 돌아 있었다. 주인의 약속을 듣고 그토록이나 미쳐 있었던 것이다. 여관 주인은 시종의 태연한 태도와 그의 주인이 끼친 손해를 보고 눈이 뒤집혀서 이번엔 전처럼 돈 안 치르고 가진 못하게 하겠다고 으르렁거리고 기사가 아무리 특권을 가졌대도 찢어진 포도주 자루를 꿰맬 가죽의 갑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받아내겠다고 했다. 신부는 돈키호테의 손을 붙들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돈키호테는 자기가 모험을 끝마치고 미코미코나 공주 앞에 서 있는 줄로 믿고 얼른 무릎을 꿇고 신부에게 말했다. 고귀하시고 고명하신 아가씨여. 공주께서는 향후 이 비루한 자의 농간을 당함이 없이 안전히 사실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공주님께 했던 약속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높은 데 계시는 천주님의 도우심과 저의 생명과 목숨의 주인이신 저의 아가씨의 호의로 저는 약속을 완전히 이행했습니다. 산초는 그 말을 듣자 소리쳤다. 아,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술주정을 한 건 아닙니다. 우리 주인님이 벌써 그 거인 녀석을 요절내는 것을 봤거든요. 백자자리 하나는 문제없다.
주인과 시종, 이 두 사람의 광대극을 보고 웃지 않을 사람이 누구일까? 재수없다고 투덜거리는 여관 주인을 빼놓고는 모두 웃어댔다. 마침내 이발사 카르데니오 신부는 억지로 돈키호테를 다시 자리에 눕혔다. 돈키호테는 기진맥진하여 곧 잠속에 빠졌다. 그는 그가 잠자는 대로 내버려두고 산초 판사에게 거인의 목을 찾지 못한 것을 위로해 주려고 여관 문으로 갔다. 그러나 실은 포도주 자루들이 잘린 것을 보고 눈이 뒤집힌 여관 주인을 위로하느라고 힘이 더 들었다. 여관 집 안주인이 악을 썼다. 재수가 없으려고 저놈의 편력기사가 우리 집에 들어왔지. 내 눈에 띄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난번에도 하룻밤 묵어간 값을 안 내고 도망했지. 그 녀석과 시종 녀석이 처먹은 밥값과 자리값, 말과 노새에게 준 집과 보리값. 모험하는 기사라고 했겠다. 전주님이 모험의 저주를 놓아라. 세상의 모험쟁이란 모험쟁이는 모두 다 그리 되거라. 그리고 자긴 돈을 안 낸다고 편력기사가 법률책에 그렇게 써 있다고 했겠다. 그런데 그 녀석 때문에 또 이 양반이 와서 우리 쇠꼬리를 가져가더니만 털을 온통 빠뜨려가지고 돈푼이나 들게 해갖고 왔지. 그뿐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 집 포도주 자루를 다 터트려 놓고 포도주를 쏟아버렸다니. 두고 봐라. 그놈의 피를 쏟게 할 테다. 그리고 슬쩍 달아나지 못할 것이다. 충실한 하녀 마리토르네스도 주인의 역성을 들었다. 그러나 그 집 딸은 가만히 있으면서 때때로 웃음을 지었다. 신부는 포도주 자루와 포도주, 특히 그들이 무척이나 귀중히 여기고 있는 그 쇠꼬리에 대한 손해를 힘 잘하는 데까지 보상해 주겠노라고 약속하여 그들을 달랬다. 도로테아는 돈키호테가 거인의 목을 자른 게 분명히 밝혀지고 자기가 왕국을 다시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백작자리를 주겠노라고 약속하여 산초 판사를 위로했다. 산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여 자기는 거인의 모가지를 보았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대자면 그 거인이 허리까지 미치는 수염을 달고 있더라고 했다. 그러나 그 모가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집에서 생기는 일은 전에 한번 묵을 때도 그랬지만 모두 마법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도로테아는 그의 말을 믿는다고 하고 모든 일이 다 만족스럽게 될 때까지 근심하지 말라고 했다.